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0번 한번 보시면은, 자, 다음 내용과 관련이 깊은 불교의 정파는 무엇인가? 자, 보조국사 진울의 도노점수와 선종 중심의 교정을 통합니다. 그래서 이 진울은 무신장변 이후에 선종을 중심으로 해서 교정을 함께 끊어 안으려고 하는 교단 통합 운동을 펼쳤고, 그의 방법으로 제시됐던 게 도노점수와 정의 쌍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울은 조계종을 창시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 1번의 천태종의 경우는 의천이 창시했던 정파입니다. 그래서 의천의 천태종과 진울의 조계종을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비교하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의 화엄종 같은 경우는 통일신라 시대에 승려였던 의상이 중국에서 공부를 끝내고 난 이후에 통일신라에서 창시했던 종교가 화엄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불교 파트 같은 경우는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이상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 승려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통일신라의 승려였던 3명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불교의 대중화를 이끌었던 아미타 신앙의 원효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엄종을 창시했던 의상이 있고요. 인도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왔던 해초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넘어와서 천태종을 창시했던 의천이 있고, 조계종을 창시했던 진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승려들은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21번. 몽고의 침입 때 부처의 힘으로 국난을 극복하고자 했다. 부처의 힘으로 국난을 극복하고자 했다. 이런 것들을 바로 불교의 호국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8만 대장경이죠. 4번의 초조 대장경은 몽고의 침입 때 불이 나서 불에 탔던 것이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5번 보시면 역사서와 관련된 문제도 심심치 않게 출제가 잘 되는데, 고려시대의 역사서에 대한 편찬에 대한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각후는 삼국시대 승려 30여 명의 전기를 수록한 해동고승전을 편찬하였다. 그래서 각군의 해동고승전은 지금 보시면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나와 있는 책들이 다 바로 무신 집권기에 일어났던 만들어졌던 역사책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보시고요. 이번에 이규보는 동명왕의 업적을 칭송한 영웅서사시 동명왕편으로 고구려의 계승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맞고요. 3번에 이련은 삼국유사의 단군의 이야기를 수록했다. 원간섭기 때 고려의 자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단군을 강조했다라는 거 얘기했고요. 4번에 이승유는 우리나라 역사를 고구려부터 서술하면서 이련의 삼국유사와 이승유의 제왕국의 공통점이 있었죠. 둘 다 단군을 강조했던 겁니다. 우리 민족의 뿌리였던 단군을 강조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 고구려를 서술했다.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죠. 고구려가 아니라 단군부터 우리 역사를 서술했다. 이렇게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26번을 보시면 다음 중 고려의 관학진흥책으로 일환으로 설치한 것이 아닌 것은, 이것은 고려 초기에 설치되었던 국자감과 향교가 고려 중기에 유학이 이제 발전하게 되면서 문벌 귀족들이 이제 유학을 이제 융성하게 되면서 사학이 이제 커져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최충의 구제학당과 같은 전국의 사학 12도가 융성하게 되면서 관학이 이렇게 침체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이런 관학을 부흥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여러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데, 1번에 국자감, 2번에 서적포, 3번에 양현고, 4번에 바로 이 구제학당이 바로 최충이 세운 것이 구제학당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부했던 거 보시면 서적포라든지 양현고라든지 전문 칠제라는 강좌를 뒀다. 이런 것들이 바로 관학진흥책이 되겠습니다. 28번 보시면 다음에서 말하는 고려 후기의 서사는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설화나 야사를 수록했다. 단군을 민족이 시절을 보는 자주의식을 나타냈다. 정답은 1번 삼국유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군을 강조한다는 측면이 25번에도 그렇고 28번에도 나오고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꼭 풀어봐 주시고요. 다시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세의 문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세의 문화 같은 경우는 정치 파트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가 문화를 공부할 때도 조선 같은 경우는 조금 이 전기와 이 후기를 여러분들 좀 비교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이 후기가 많이 출제가 좀 더 되긴 하는데, 좀 공부를 하실 때 이 두 시기를 좀 비교해서 봐주십시오. 자, 괄호 2번에 한글의 창제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목 보시고 쭉 그냥 부담 없이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역사서에서는 동그라미 2번에 이제 조선이 건국됐기 때문에 그 전에 왕조였던 고려사에 대한 역사를 정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고려사와 고려사 절연한 책이 나와 있고, 조금 더 주목할 만한 책은 성종 때 동국통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동국통감이라고 하는 책은 고려의 문물을 완성시켰던 성종 때 만들어졌던 책이고, 동국통감은 고조선의 역사부터 고려 말의 역사까지를 정리했던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성종은 중요한 왕이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조금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서, 자, 지리서와 편찬이 있습니다. 자, 편찬의 목적을 보면 중앙 집권과 국방의 강화를 위하여 지리지와 지도의 편찬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지리지와 지도를 편찬하는 이유는 국가 통치와 중앙 집권을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중앙 집권과 국방 강화 이런 것들은 다 조선 초기에 우리가 훈과 사림의 특징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이 훈구의 특징으로서 봤던 겁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의 정치를 이끌어갔던 세력들이 바로 이 훈구였기 때문에 이들은 중앙 집권과 지방 통치를 원활히 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서 지리지와 지도를 엄청나게 많이 편찬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에서는 세계 지도로서 혼일 강리 역대국도 지도가 있습니다. 밑줄 그으시고요. 지리지로서는 자, 중간에 보시면 동국 여지 승남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그 마을의 연역, 지세, 인물, 풍속, 산물, 교통 등과 같은 다양한 것들을 수록했다. 그래서 중종 때는 여기에 덧붙여서 신증, 동국, 여지, 승남이 나왔다. 이 자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 조선 전기에 나왔던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구분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성리학의 발달을 보겠습니다. 자, 성리학의 정착해서 그 위에 괄호 5번 안 맞네요. 자, 괄호 5번에 윤리의례서와 법전의 편찬을 보시면, 자, 윤리의례서는 유교적인 사회 질서 확립을 위해서 편찬했다. 그래서 삼강행실도와 이륜행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부자, 그리고 이제 충신 이런 것과 관련된 이런 윤리 질서를 지켜야 된다. 사람들한테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림도 그리고 해설도 썼던 이런 책들이 바로 삼강행실도, 이륜행실도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경국대전은 아주 중요한 책이죠. 경국대전은 자, 이 경국대전 같은 경우는 조선의 통치를 법으로서 이제 명문화시키고 이제 책으로 만들었던 건데, 이게 세조 때 편찬이 되어서 성종 때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최초의 공식 법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성리학의 발달을 보시면, 자, 관학파와 사학파가 있습니다. 관학파는 바로 훈구파를 얘기하고 사학파는 살인파를 얘기합니다. 훈구파는 이건 예전에 우리가 훈구와 살인을 비교할 때 얘기했던 부분인데, 훈구는 조선 초기에 이런 조선 초기에 조선을 이끌어갔던 세력이기 때문에 국방을 강화하고 국가 통치에 어떻게 보면 유리한 학문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성리학자였지만 성리학 이외의 학문도 다양하게 포섭을 했다. 그러나 이 살인의 경우는 오로지 성리학만 수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이 비교가 되는 것이고, 교재를 한번 보시면 훈구파의 대표적이었던 관학파는 정도전, 권근 등의 관학파는 한당 유학, 불교, 도교, 풍수지리 사상, 민간 신앙까지 널리 포용을 했다. 그러나 사학파인 살인파는 이런 이외의 것은 엄청나게 비판적이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성리학적 명분론에 입각하여 그런 것들을 비판하였으며, 당시 사회 모순을 성리학적인 이념과 그 제도의 실천으로만 회복해 보려고 하였다. 그래서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오른쪽에 넘어가셔서 이황과 이의를 조금 보겠습니다. 자, 이황과 이의를 보시면, 자, 이황과 이의가 있습니다. 자, 이황과 이의를 비교하면, 자, 이황은 좀 더 이상적인 성리학을 펼치려고 했던 사람이고, 이의 같은 경우는 좀 더 현실적인 성리학에 좀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황 같은 경우는 더 근원적인 거, 더 내부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이 같은 경우는 좀 더 외부적인 현실 문제에 관련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황은 인간의 도덕적인 심성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하면 이 같은 경우는 현실의 제도라든지 이런 개혁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는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두 개를 한꺼번에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교재를 통해서 보시면 이황은 가운데 보시면 도덕적 행위로서 인간의 심성을 중시했다. 이게 몇 줄입니다. 그래서 더 근본적이고 더 이상주의적인 경향이 강했던 사람이 이황이고 이 같은 경우는 현실적이고 개혁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현실에 관련된 어떤 제도적인 뭔가의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이런 측면에서 비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로 3번의 학파의 형성과 대립은 이제 우리가 정치 파트에서 붕당 정치의 형성 과정을 볼 때 다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괄호 3번의 예학의 발달은 좀 중요합니다. 자, 17세기에 예학이 시대가 이제 발생이 되는데 예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절,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은데 17세기는 이제 조선 후기가 되는 겁니다. 자, 원래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명분은 뭐냐? 작은 것으로서 큰 것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하는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리고 양반은 이런 일반 상민들이 섬기는 게 맞다. 그리고 더 크게 가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명나라의 사대를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뭔가의 질서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데 바로 이런 명분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우리를 임금으로서 그리고 뭔가 더 섬기는 존재로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굴러갔던 성리학 사회였던 조선이 바로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붕괴되죠. 전쟁이 터지게 되면서 임금은 수도를 버리고 가장 먼저 의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양반들은 자신들을 이렇게 섬기라고 했던 그 양반들 같은 경우도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제대로 활약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통치 질서가 이제 흔들리게 되는데 이러한 통치 질서를 흔들리는 이 과정 속에서 이들은 바로 뭘 더 강조하게 되냐면 눈에 보이는 예법을 더욱더 강조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의 통치 질서를 더욱더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학이 엄청나게 이제 발전이 되는데, 자, 교재를 보시면은, 자, 배경으로서 주자가래 중심의 생활기본서가 출현했다. 자, 주자가래 밑줄 그으시고, 주자가래라고 하는 거는, 송나라 주자가 성리학을 만들면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관혼상제에 대한 예절을 정리한 것이 바로 주자가래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자가래가 17세기에 예법이 강조되고 예학이 이제 발달하게 되면서 저책이 엄청나게 보급이 많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세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조선 후기로 넘어가는 것인데 조선 후기가 되면서 이제 사림이 집권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림들이 이제 집권층이 되면서 이런 주자가래라든지 이런 예법들을 강조하게 됐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불교 같은 경우는 조선에서는 조금 나올 만한 것이 좀 적고요. 자, 도교와 민간신앙을 조금 보겠습니다. 자, 도교 같은 경우는 소격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격서. 동그라미 1번에 소격서가 있는데 소격서는 국가에서 도교를 제사 지내는 도교제사 기구인데 이것은 바로 조광조 때 조광조가 개혁을 펼칠 때 이 소격서 폐지를 주장했죠. 그래서 조광조의 기묘사와 연결지어서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뭐 그 외에는 별로 볼만한 것이 없습니다. 과학기술 발달에서는 동그라미 3번에 천문도로서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있고 4번에 칠정산이라고 해서 이것은 세종 때 만들어진 건데 우리나라 수도에다 한성을 기준으로 해서 달력, 시간을 정했던 게 바로 칠정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세종은 우리나라만의 글, 훈민정음을 창시했고요. 우리만의 달력과 우리만의 시간, 칠정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풍토와 우리 환경에 맞는 우리 농민들이 직접 농사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정했습니다. 이거를 농사직설이라고 하는 농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한글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인 측면에서 우리 것을 강조하는 그런 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칠정사는 우리 것이다. 우리만의 것이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셔서 그 괄호 3번의 농서의 편찬과 농업기술의 발달에서는 동그라미 1번의 농서에서 기억의 농사짓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겁니다. 같이 기억을 해 주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 문화의 새 기운. 여기서부터가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 그래서 조선 후기고요. 자, 성리학에 먼저 변화가 있습니다. 자, 성리학의 교조화 경향이 있는데, 성리학의 교조화, 이 말은 성리학의 형식화, 고착화라는 말입니다.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겁니다.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탄력성을 잃고 조선 후기가 되면 다른 방식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집권층 같은 경우는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강조하고 더욱더 고착화시키고 사람들한테 더 강조를 해버린다, 그 내용이죠. 그러면서 집권층은 이걸 더 강조하게 되고, 이제 사회의 다방면에서 기존의 성리학에 대해서 반기를 가하는 모습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먼저 바로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기존의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윤휴, 박세당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성리학의 기존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사문난적으로 몰려서 그 목숨을 잃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있고, 오른쪽에 양명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명은 중요한 것인데, 성리학의 교조화와 형식화에 대한 비판이다. 자, 내용은 지행합일의 실천성을 강조했다. 자, 성리학은 인간의 신성과 우주 만물의 원리에 대해서 탐구하는 학문이 성리학이라고 그랬죠. 성리학 같은 경우는 아는 것이 먼저고 실천하는 것이 나중이다. 이 말은 더 아는 것을 더 강조해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이론적이게 되는 것이고 좀 더 이상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적이고 이상적인 성향을 비판하면서 좀 더 실천적인 성향을 강조한 게 바로 양명학입니다. 양명학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합치된다. 지행합의를 강조했고, 이것은 아는 것보다는 실천하는 것의 실천성을 더욱더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천성을 강조했다.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강화학파라고 있습니다. 이 정제 들어가는 사람이 강화학파를 만들어서 이런 양명학을 적극적으로 보급하려고 그랬고,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이런 양명학은 한말에 박은식과 같은 우리 역사학자들에서 의해서 더욱더 보급되고 확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 밑에 실학의 발달, 이건 중요한 건데, 자, 이제 이런 기존의 성리학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반기가 가해지고 왔는데, 이런 성리학에 대해서 이건 너무 실제적인 우리 사람들의, 백성들의 삶에 도움이 안 된다. 이제 정말 농민들, 우리 백성들의 삶 속에서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발굴하고 실천하자라는 의미에서 실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현실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현실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이 실학은 바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첫 번째로 대부분이 바로 농민이었기 때문에 농업을 개혁하자라고 하는 중농학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조선 후기가 되면 경제파트도 공부했지만 상품화폐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서 이제 상공업이 조선에서 중요한 경제적인 한 축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공업을 중시 여기자라는 중상학파가 있습니다. 이 두 학파를 여러분들은 학파도 구분하시고
각각을 주장했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 인물들도 조금 비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자, 괄호 2번에 농업 중심의 개혁론, 경세 치용 학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시면 자, 서울부원의 경기지방에서 활약한 남인 출신으로서 자, 밑줄입니다. 농촌 사회 안정을 위해서 토지 제도의 개혁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이 중농학파의 경우는 토지 제도, 이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자영농을 육성하는 게 이 사람들의 목표였습니다. 자영농. 그래서 농민들이 자기네들의 토지를 가지고 그 땅을 경작하면서 국가에 세금도 납부하고 자신들의 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안정적인 자영농을 육성하는 게 그게 바로 현실 문제를 개혁하는 중요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유영원과 이익, 정약용이 있습니다. 자, 유영원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사람은 균전론을 주장했는데 이 사람은 호가 반개죠. 반개 유영원.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반개수록인데 이 사람은 토지를 나눠주는데 어떻게 나눠주냐면 관리와 선비와 농민들은 일단 신분의 차등이 있기 때문에 관리나 선비는 조금 더 많이 땅을 나눠주고 농민은 적게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신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토지를 나눠주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유영원입니다. 유영원의 균전론 기억해 주시고요. 이익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이익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토지는 어떤 외부적인 압력을 통해서라도 이거는 팔지 못하고 뺏을 수 없게끔 법으로서 규정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한전론이라고 합니다. 토지의 매매를 이 정도에서는 딱 제한을 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한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규모의 토지를 영업적으로 딱 정하고 그 이상의 것은 법으로 매매를 금지하고 나머지 토지만 매매를 허용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토지는 국가가 법적으로 보장을 하자라는 것이 한전론이 되겠습니다. 정약용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줄에 여전론이 중요한데 여전론 같은 경우는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토지를 소유하고 함께 경작하고 노력한 만큼 수확을 배분을 받는 공동소유, 공동경작, 공동분배에 이르는 이런 형태의 토지제도가 바로 여전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하면 유영원 같은 경우는 신분에 따른 차등적인 토지 분배를 강조했던 균전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익 같은 경우는 토지의 매매를 정해놓은 한전론, 그리고 정약용 같은 경우는 여전론을 주장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넘어가서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을 보겠습니다.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자들은 바로 이용후생학파, 북학파라고도 불리게 되는데, 자,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가 있습니다. 자, 유수원 같은 경우는 일단 우서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고요. 자, 두 번째 줄이 중요합니다. 자, 끝에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화와 전문화를 주장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농업을 중시해 여겼기 때문에 상업은 가장 말업이라고 천시했던 나라였죠. 그러나 상인은 가장 천시할 사람들이 아니다. 농민과 선비와 상인은 직업만 다른 것이다. 그래서 직업적으로 평등한 전문화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업을 대단히 중시 여기는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홍대용 같은 경우는 세 번째 줄에 지전설을 제기하면서 기존의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적극적으로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지원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줄 보시면 청나라에 다녀와서 열하일기를 저술을 했고 수레와 선박의 이용을 특히 강조했던 게 박지원입니다. 그래서 수레와 선박은 그 상공업이 진흥하기 위한 교통수단으로서 아주 중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화폐도 적극적으로 쓰자라고 함께 주장을 하게 됩니다. 박재가 같은 경우는 북학의를 저술해서 청나라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했고,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절약하는 것보다는 소비를 적극적으로 해야 이 경제가 발전한다라고 하는 소비론을 얘기한 사람이 바로 박재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중상학파에는 일단 첫 번째로 유수원이 있고요. 홍대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지원이 있고요. 박재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보면 중요한 것만 해보면요. 유수원은 일단 우서와 같은 책을 만들었고 이 사람은
산업공상은 다 어떻게 되냐? 이것은 다 직업적으로 평등한 것이다. 상인들이 천시받을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고, 홍대영 같은 경우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기도 했고요. 박재홍 같은 경우는 중국에 갔다 와서 열하일기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고, 특히 수레라든지 선박의 이용, 선박 그리고 화폐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박재가 같은 경우는 북학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서 청나라를 적극적으로 보고 배우자라는 내용을 주장을 했고, 특히 절약보다는 소비를 강조하는 소비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험에 잘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괄호 4번에 보시면 국학이 또 뜹니다. 조선 후기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중국 중심이 아니라 우리 역사와 우리 지리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면서 국학이라고 하는 것이 뜹니다. 그래서 넘어가시면 먼저 안정복이라는 사람이 있고, 안정복의 동사 강목이 있습니다. 디귿에 한치훈의 해동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과 그냥 책 이름 정도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리, 동그라미 3번의 지리에서는 지리서로서 한백겸의 동북지리지, 그 줄 끝에 이중환의 택리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기와 후기를 구분하라고 했죠. 아까 조선 전기의 지리지와 어떤 지도 같은 경우는 뭐 동국여지 승남 이런 게 나오면 전기가 되겠고, 여기 나오는 예를 들어서 뭐 택리지 이러면 후기가 되겠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조금 성격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도에서는 서양식의 지도가 이제 전래가 되기 시작했고, 그 다다음 질에 보시면 정상기가 동국지도, 이 동국지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초로 백리척이라고 하는 축척을 사용해서 만들었던 게 바로 이 정상기의 동국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의 영토를 직접 밟아가면서 우리의 국토를 정리했던 김정옥의 대동여지도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뭐 오른쪽으로 넘어가셔서 괄호 3번에 의학의 발달과 기술의 개발에서 의학에서 허준의 동의보감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큰 4번에 문학과 예술의 경향에서 여기는 제목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제목 정도만. 그래서 조선 후기가 되면 가장 유행했던 문화가 바로 뭐냐면 바로 서민 문화입니다. 자, 원래 문화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양반들이 향유하고 그들만 즐길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조선 후기가 되면 이제 이 서민들, 농민층이 조선 후기가 되면 이제 분화가 되게 되면서 이제 농민층 중에서도 양반 못지않은 부와 경제력을 가지면서 이런 문화 향유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농민층 그리고 일반 서민층도 그런 문화 향유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게 바로 조선 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 정도만 여기서는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넘어가시면 괄호 2번에 판소리와 탈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소리와 탈로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양반 중심의 위선적인 모습을 비판하거나 해악적인 모습도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문이 아니라 일반 서민들이 읽기 쉬운 한글 소설이 등장하게 되고, 형식에 구애받지 않은 자유로운 모습의 사설 시조도 등장하게 됩니다. 다음 장을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이상적이거나 뭐 꿈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경치를 그렸던 진경산수화나 그리고 풍속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서민과 가깝고 우리의 것, 그리고 일상생활을 좀 더 그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조금만 쉬었다가 마지막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